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명절 연휴 전날이네요. 2월 8일 목요일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삼성 이재용 회장 1심 재판 결과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2011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잡스 없는 애플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엄청난 성공을 한 뒤에 세계를 뒤흔들고 영향력 있는 경영인으로 올라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주목했던 건 애플 지분의 0.6%만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잡스는 애플의 대주주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설립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 쫓겨나서 제야를 떠돌다가 10년 뒤에 복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스는 애플의 놀라운 성공을 이끈 경영자지만 애플의 주인이 아니고 선출된 경영자였던 거고요. 애플의 주인은 이사회와 주주들이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칼럼을 쓰고 나서 5달 뒤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경영자에서 물러납니다. CEO 자리를 물러나면서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잡스 없는 애플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스 없는 애플이 가능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멀쩡하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잠깐 추월당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를 스티브 잡스가 열었지만 그 뒤에도 스마트워치 시대도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최고 경영자는 팀 쿡, 선출된 경영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난 경영자가 아닙니다. 선출됐습니다. 팀 쿡은 세습받은 경영자가 아닙니다. 선출된 경영자입니다. 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삼성 재판을 보면서 선출된 경영자가 경영하는 애플과 물려받은, 세습받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삼성,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될까?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나저나 졸업 시즌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했던 명연설이 졸업 시즌에 꼭 생각이 나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지금 명절 연휴 바로 전인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 나누실 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주옥 같은 명언들이 그 연설 안에 있는데요. 명절 때 혹시 진학이 어렵거나 취업이 잘 안 되는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그럼 타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Do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연설에 있는 얘기고요. 또 혹시라도 너무 잘 나가서 약간 거만해진 것 같은 가족이 있으면 이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프게 계속 지내라. 초보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스티브 잡스가 이 연설에서 했던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명절 앞두고 오늘은 이정원 대표하고 강정수 박사 모실 텐데요. 이정원 대표하고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파헤치면서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좀 무서운 군사용 A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정원 대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무명님 감사합니다. 강서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셨다고요. 네, 이정환 대표님 기다리셨죠? 이 대표님,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네. 불법 승계 재판에서 1심이지만 모두 네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혹시 이거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3.5에 많이 베팅을 했는데요. 3.5.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뭐 예상 밖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이 법원 인근 주차장에 가면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 법정 구속 되실 분들은 차 키를 맡겨놓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재판받으러 왔다가 그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집에 못 가는 거죠. 차는 세워두고. 그대로 이제 뭐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차를 못 빼면은 그렇죠. 곤란해지니까 차 법정 키를 구속이라는 게 맡기고. 그만큼 무시무시한 건데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도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죠. 그때 법정 구속이 됐을 때는 국정농단 재판이지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삼성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좀 차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다음날 또 바로 그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판결 요지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간략하게 네네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분석을 좀 네네. 해주시죠. 이 재판은 정말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묻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심일 뿐이지만요. 지금까지 106차례 공판이 열렸고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고요. 삼성물산에는 주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합병할 때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쟁점인데 결국 그 합병 비율이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됐느냐,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산정이 됐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래돼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가지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었으니까요.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을 사줬느냐, 최순실에게 말을 사줬느냐. 그게 이미 유죄가 나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죠. 이건 이제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합병이 문제가 없었느냐. 그 뇌물과 불법 합병의 문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게 배임이고요. 삼성물산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 또 다른 혐의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말을 사줘서 합병한 게 첫 번째 재판, 그리고 그 합병이 불법이었다는 게 두 번째 재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뇌물하고 네. 배임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네,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 나온 건 배임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뇌물은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합병은 이번에 경영적 판단이었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 예상 바뀌기도 하고 그동안에 1심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불법적으로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게다가 또 심지어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게 불법이었다고 인정이 됐다는 거죠. 불법적인 합병이었다고 인정이 됐는데 이걸 다 뒤집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만약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합병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의 선택도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주들에게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한 것일 뿐 불법적인 건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게 이재용 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위한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이었다. 엄밀하게 보면 이재용 회장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게 회사에 좋은 것이니까 일부 어떤 다른 것이 있었더라도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랑 개인이 있고 우리는 네. 자꾸 재벌은 구분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개인이 있고 네. 개인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이 기업이 있는 있죠. 거고 네. 이 기업의 이재용 회장도 주주이긴 하지만 다른 네. 많은 주주들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다는 여기는 그런 A란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A가 잘 돼야 그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A가 잘 되는 쪽으로 되면서 B라는 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법원은 결국 B도 좋아진 거 아니냐. 삼성물산이죠, 결국 합쳐서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리도 있죠. 합쳐서 결국 이재용 회장이 주주니까 결국 회사를 더 잘 되게 만들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주가가 좀 손해를 봤더라도 결국 합쳐서 그 자산가치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 이재용 회장이 기업을 물려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위였다면은 그게 불법인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한테 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네. 법인한테 네. 삼성물산이란 법인한테 도움이 된 거고 그러면 삼성물산 소액 주주도 다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경영적 판단이다.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컴퓨터하고 서버 컴퓨터를 바닥을 뜯고 바닥에 그 숨겨놓은 장면이 나와요. 압수수색하러 갔을 네. 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숨겨놨는데 그 압수수색에서 이제 뜯어가지고 바닥을 그 이제 노트북이랑 확보를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당시 한동훈 검사와 이 목형 검사는 이제 이 사건 끝났다. 완벽하게.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복현은 지금 금감위원장인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담당하던 예. 검사들이었던 거죠. 부장검사. 이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싶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가지고 컴퓨터를 묻지 않았겠냐. 이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그 당시에는 거의 게임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재판에 가서는 사실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 사실 이게 회계 부정이 사실 그 당시에는 또 빼박 힌트 완전히 이건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이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봤는데 법원이 아예 이건 혐의가 없다가 아니라 분식회계가 아니다도 아니고 분식회계 혐의는 있었지만 이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분식회계가 무너지면서 다른 건들은 다 이제 경영적 판단 그리고 회사의 조언이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합병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배임이 아니냐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삼성물산의 또 자회사 중에 이제 알짜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바이오로직스의 또 자산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받으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합병을 만든 거죠. 제일모직 이게 유리한 방향으로. 네. 네, 제일모직의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하기 위해서 네. 그 가치를 부풀렸느냐 분식회계를 통해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한 것은 아닌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바닥을 뜯고 확보한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바닥을 같은 뜯고 확보했는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우리 포렌식이라고 하죠. 컴퓨터 안에 정보를 빼내가려면 사실 검찰이 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기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조건에서 하나도 여기에 파일을 넣거나 빼거나 뭘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보기 위해서 완전히 무결성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우리 확보한 이 자료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검증하는 절차를 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이디 값을 이제 해시 코드를 보는데 이게 조금만 달라지면 두 개가 다르다고 봐서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기본이긴 한데 당시 그걸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본을 안 지켰다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는 검찰로서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너무 이 증거에 의존을 해서 이제 몰고 갔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을 했던 걸로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또 본인은 네.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참 그 말을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이면서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또 맞습니다. 기소할 때는 이미 이제 그 사건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할 때는 수사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수사 책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 실패로 무너졌다면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며칠 전 이제 판결 이후로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이 검사 한동훈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한동훈은 정말 유능한 검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그동안 수사했던 것들을 보면 론스타도 무너졌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도 지금 뭐 다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보면
지금 사법농단 수사도 지금 다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말 검사로서 뛰어난 검사인가라는 그런 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금을 아닌 알았죠. 그랬죠. 근데 정말 이 사건은 여전히 재판에 항소심에 또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의 뼈아픈 패배다. 증거 능력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나는 그 사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조금 좀 의아스러워요. 발언이 네. 그분도 이재용 회장 심기일전 해가지고 잘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분이 그 기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한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던 검사들,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인데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복현 위원장은 한때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승으로 끌고 갔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온 상황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할 때 이복현 당시 검사가 이걸 진두지휘를 했고 이복현 검사는 또 윤석열 라인의 막내인데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한 팀을 이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재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 했던 이야기 중에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약간 이제 영혼 없는 득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죄를 예상했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이 애초에 징역 5년을 구형했잖아요. 징역 5년이라는 게 사실 그때도 약간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검찰이 세게 부르고 법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필요하면 낮추는 그런 게 있는데 5년이면 실제로 형량이 5년이라도 그러면 판사가 이걸 보통은 장량 감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이거 너무 좀 뭐 여러 가지 공적 뭐 책임이라든가 봐서 사회적 지위를 봐서 깎아준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5년이지만 깎을 수 있고 3년이 되면 이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5년을 불렀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약하다. 실제로 이제 공판 들어갔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너무 모른다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 재판 과정에 나왔다고도 하고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의 혐의가 뭐 완벽하게 무죄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시를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뭐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병을 한다라고 했으면 모든 직원이 나서서 합병이 잘 되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뭐 이런저런 리포트도 내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봤던 건데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검찰에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여부를 밝혀내려면 철저하게 이재용 회장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말 그대로 회계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잡아냈어야 되는데 직원들 동원해서 회장의 위련 방향을 도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이죠. 검찰이 어쨌든 뭐 완패했고 그 검찰이라는 것은 뭐 사실 윤석열 사단이었다. 네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이 언론 얘기를 좀 넘어가 네. 보면 좋겠어요. 일단 검찰이 완패했다.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네. 삼성 불법 승계 문제가 논란됐을 때 삼성의 우호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 이 얘기가 사실 공소장에서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한참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또 파워가 세졌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 또는 검찰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또 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사가 옳았냐 걸렸냐를 떠나서 검찰이 그런 언론 플레이 관행이 이때부터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이제 공소장에 이제 물론 장충기 문자도 나왔지만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온갖 신문들이 이제 투기 자본의 기업 교란을 막아야 된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의결권을 경영권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다 무산됐다. 사실 이거 보면 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재벌급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논리들을 언론이 앞장서서 이걸 퍼뜨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냐, 주주 이익이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도 주주들이 뭐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언론 지면에 수많은 기사가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삼성이 지급하는 언론에 지불하는 광고와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아, 그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나요? 네네. 광고를 주고 네. 그 삼성이 일종의- 광고를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우호적인 기사를 끌어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네. 권력에게는 말을 사줘서 의결권을 얻어내고 음. 언론에는 광고를 줘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한 범죄였다 이런 혐의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뭐 불법 여부하고 좀 무관한 그런 부분인데 검찰 언론 플레이나 이제 또 압박하기 위해서 이복현 당시 검사 등이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집어넣은 거긴 한데 광고를 주고 오전 기사를 꺼냈다는 건 사실 이제 우리 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검찰의 추론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장충기 문자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장충기 삼성 그렇죠. 사장이었죠? 네네. 네.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 한국 언론의 단면을 드러내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엄밀히 보면 또 피의 사실 공표기도 하죠. 검찰이 장충기 핸드폰을 털었더니 이런 문자가 나왔다라고 언론에 흘려서 사실 이제 굉장히 검찰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정말 한국 언론 수십 년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그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좋은 측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집국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길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신문사 사장도 있었습니다. 넓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와인을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이제 언론사 논설 주관도 있었고. 어떤 와인을 보냈는지 엄청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심지어 기사를 수정 삭제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또 메트로라는 당시 무가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광고를 줄이거나 끊겠다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이 노골적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정황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근데 불법은 아니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하고 삼성 사이에 오래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렇습니다. 상징이다. 사실 정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언론이 사실 이제 독자들에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기업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참 이제 뭐 김영란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언론사가 기사를 써주는 걸 대가로 광고를 받는 건 어떤 사실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 입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받았다는 것과 어떤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는 것을 연결시킬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많은 신문과 많은 방송들이 광고에 의존해서 매체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믿음은 광고와 지면이 분리돼 있다. 비즈니스와 수익이 분리돼 있다. 비즈니스와 저널리즘 분리돼 있다라는 게 어떤 믿음이고 기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사회적 의혹이고 실제 여러 정황상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충기 문자라든가 어떤 삼성의 전폭적 우호적인 기사들,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민요금에 찬성을 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 의견성 기사들이 버젓이 지문심에 드러나고 전체 맥락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답답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계속해서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 삼성의 유리한 기사 이렇게 이제 네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뒤섞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개인이 있고 네. 사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라니 법인들이 있는 거고 두 가지는 분리된 거고 그렇죠.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거니 법인이 지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러니까 삼성이 유리한가라는 걸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제 많은 독자들이 혼란하게 되고 언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삼성이 유리한 게 국가 경제 전체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논리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벌 총수의 이익과 이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이익은 게 다르다. 그리고 B 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공정한 시장의 게임의 규칙과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한국 언론의
기업 감시, 권력 감시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다르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과정과 이 디테일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선언적인 기사들, 주장들, 삼성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공격해서 삼성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애플의 CEO는 뭐 전혀 상관없는 경영자로 바뀐 거잖아요. 스티브 네네. 잡스가 창업했지만 지분은 별로 없었고 지금 경영하고 있는 팀 쿡은 그냥 일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렇죠. 이제 네. 물려받았는데 잘 되잖아요, 애플은. 네. 네. 근데 왜 삼성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왜 그렇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이렇게 일체화시키지? 하는 의문이 국민연금이 들어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날아가거나 재산을 뭐 빼앗기는 건 아니죠.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또 어떤 경우에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이재용 회장이 물러나고 다른 이 전문 경영이 왔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거나 뭐 경영 더 잘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자산도 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주니까 경영도 내야 되겠다. 내가 대표를 맡고 내가 CEO를 맡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한국 언론이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가 주주이니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니까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도 세습이라는 절대 주주도 아닌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기업이니까 내가 여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물론 사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광고비 얘기하니까 저 좀 궁금해지는데 이건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단편적으로 뭐 어떤 신문사는 연간 100억, 어떤 신문사는 연간 200억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삼성을 배정해 놓고 매년 광고를 주고 있고 논조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거나 증액하면서 네, 네. 실제로 논조를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그 정도 액수가 되나요? 제가 집계를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뉴스코리아 집계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삼성에서만 2,080억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만. 삼성생명, 삼성카드 뭐 수백억 단위 이제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언론과 광고 이슈를 많이 취재하다 보면 이 지금 드러나 있는 광고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된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된 광고이고 실제로는 후원이나 협찬 비중도 꽤 높아서 후원 협찬은 또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서 무슨 포럼이나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사 후원에 대한 이제 기사를 써주는 걸 대가로 실제 제가 미디어오늘 시절에 이제 미디어오늘 대표하실 때 한 그 언론사에 이제 나중에 합창금 내역 장부를 우연히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쓴 적이 있는데 뭐 꽤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물가로 꽤 큰 돈이죠. 삼성에서 연말에 세 차례에 걸쳐서 10억 원씩 그냥 그 입금을 해주는 그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네. 그런데 광고는 집행되지 않았죠. 실제로 지금 광고라는 게 사실 이제 광고가 지면에 실리지 않으면서 현금만 꽂히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에 한 언론사의 노조 소식지에 삼성은 얼굴 없는 기부천사인가 광고비는 입금되는데 왜 광고는 실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실리면 여러 신문에서 서로 광고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고 효과는 없고 광고를 싣지 않으면서 이 친소관계, 그다음에 기업의 언론 보도의 우호적인 관계에 맞춰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에서 끊는 그런 아주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라는 게 어차피 갤럭시 S24를 광고를 지면에다 싣기 위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언론사가 그 광고를 받았다고 해서 갤럭시 S24 잘 되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또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특정 제품 홍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그런 정황도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더 원하는 건 이제 어떤 법이 통과되도록 하거나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데 정책적인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이게 부끄러운 한국언론의 단면이지만 대학 교수를 동원해서 어떤 종류의 칼럼을 써주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칼럼을 거의 다 쓴 상태에서 대학 교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칼럼을 내고 그 칼럼에 수백만 원의 이제 그 원고를 지급하기도 하고 그 칼럼을 실어준 대가로 또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쏟아진 그 합병을 찬성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삼성에게 이게 삼성 살림 길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총수의 지배력을 살리는 그런 보도였던 그 결과였죠. 저도 그런 연락 몇 번 받아봤어요. 네. 그 광고주 기업이나 이 어떤 기관인데 칼럼을 이런 논조로 어떤 신문 지정해서 쓰기로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쓰시겠어요? 원고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연락 오는 거예요. 원고료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이고, 돼야 사실 원고료. 이제 영혼을 팔 수 있겠죠. 영혼 값은 좀 쌉니다. 500만 원. 약간 저는 안 썼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네. 그 분산복합제라는 얘기 우리 미국 그 네네. 시스템 비판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거 약간 언산복합제 원산복합제란 말도 많이 하고요. 시간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 이건희 당시 회장이 이제 그때도 삼성 특검 수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10년마다 이렇게 이제 회장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당시 삼성이 그때는 광고를 1년 반 동안 전면 중단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 신문사, 꽤 유력 신문사인데 종이값이 없어서 신문을 못 찍을 정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광고 끊으면 네, 삼성 광고 의존도가 꽤 높고 그만큼 이제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광고는 그냥 그대로 현금이니까요. 그만큼 한국 언론이 기업 의존도가 높다. 특히 삼성 의존도가 높고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삼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결국 삼성에 완전히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발벗고 뛰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 언론과 한국 사회의 모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타협을 했다라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 언론이 주요 조력자였다라는 걸 뼈아프게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은 이번 삼성 재판 사태 주요 조력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 AI 무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기다리셨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AI 시대 계속 우리 인기 끌고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 모셔서 또 군사 AI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언자로 등극하신 것 같아요. 연초에 나오셔가지고 네. 올해 AI 흐름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AI 자체로 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로 스며들 거다. 네. 그래서 뭐 의료 분야, 뭐 네. 스마트폰 이런 데 네. 들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군사 분야.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흥미로운 사건 우선 올해 있었던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오픈 AI 저희 챗GPT를 만들었죠. 오픈 AI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챗GPT의 사용처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사와 전쟁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근데 오픈 AI가 그걸 슬쩍 제거를 합니다. 뺐어요? 네, 그걸 완전히 빼고 그 다음 주에 미국 국방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게 언제죠? 올해 1월 달에 올해 있었죠. 1월 달에 다. 네. 얼마 그리고 안 이제- 된 일이네. 네, 얼마 안 된 일이고, 지금 오픈 AI는 미국 국방성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겠다라는, 협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그걸 분석하기를, 결국 이러한 기업은 오픈 AI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성 AI 관련된 기업과 미국 국방성과의 협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2월 초에 있었던 우리 여러분도 관심 있어 하시는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 네네. 젠슨 황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블룸버그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빅테크들은 너네 그 하이엔드 칩, AI 칩을 살 만큼 사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이 AI 칩, 흔히 말하는 A100이라든지 H100이라는 거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메타도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고, 구글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AMD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인텔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AI 칩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주권적 AI. 주권적 AI. 예, 그러면서 국가가 사들인다. 그럼 그러면서 영어로는 소버린인가요? 네, 소버린 AI라고 해서 인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나라들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표현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국가 단위로 네. 전략적 AI 자산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요즘 AI, 생성 AI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자원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땅 밑에 숨어 있는 리튬이라든지 뭐 원자재 이런 것들 찾아내는 발굴하는 데도 AI가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권적 AI의 핵심은 군사 AI인 거죠. 그렇죠.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군사 용어잖아요. 그렇죠. 스트래티직 에셋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항공모함 이런 거 얘기하는 예, 때 그러니까 쓰는 이런 건데.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각국의 국방부에서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공지라고 얘기하는 매그니피컨 7, 이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을 지금 4천 몇 개나 띄우고 있잖아요. 이 저궤도 위성이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페이스 X를 활용한 군사작전, 그걸 갖다가 레플리카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복제 프로그램이라 해서 하나의 유인 비행기가 뜨면,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뜨면은 여기에 수천 대의 드론이 함께 가는 겁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함께 가고 수천 대의 적에도 인공위성이 이거를 보호해주고 이 정보를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우리 여러분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 비행기에서 유도탄 같은 걸 발사해가지고 여기로 격추하게 되는데 이 드론들이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비행기랑 부닥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판단을 수천 대를 인간이 다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정을 다 AI가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전들을 지금 미국은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서 이런 AI가 이 군사 작전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이걸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성이 지금에 있는 납품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납품을 받고 실제로 군사 물건에 군사 이 물품으로 들어가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때 적용해야 되니 AI와 관련된 군수 업체는 예외 조항을 둬서 바로 결제가 날 수 있도록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라는 보도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면서 미국 국방성이 대대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스타트업들과 실리콘밸리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따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사실은 미국 국방성의 2023년 8월에는 젠 AI, 그러니까 즉 생성 AI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 챗GPT 같은 그런 네, 생성 챗GPT를 AI를 활용하는 국방 분야에 활용하겠다.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2월이죠. 영국의 가디언이 하나의 기사를 폭로를 했어요. 사실 폭로성 기사죠. 이스라엘군이 AI를 사용해서 하마스하고 전투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AI의 이름이 가스펠이다. 복음이다. 좀 끔찍하죠. 좀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복음인데 그 전에는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기관이라든지 다양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하마스의 주요 인물들이 어디 있다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겠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건 따로였는데 수집과 분석을 생성 AI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하마스의 지도부가 거주할 확률이 몇 %다. 그러면 자율 무기 시스템에 의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은 원래 정보를 분석해서 전략 자산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해가지고 이 인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았겠죠. AI의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연간 5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스템이. 근데 이 더 가스펠을 쓰게 되면서 복음을 쓰게 되면서 하루에 100개를 발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간 50개에서 하루에 100개면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이거를 100개 쏘는 거를 자 100개 다
승인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디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민간인 피해가 얼마 있을 거라고 봤고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었고 사실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간인 사상자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면 생성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가디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가 이미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점점. 아니 또 생성 AI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이제는 생성 AI 시대가 되면 차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네. 뭐 에어컨을 켜서 온도를 23도로 맞춰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야 덥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좀 뭐 힙한 식당 어디 하나 찾아서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간다는 건데 이 생성 AI가 만약 무기에 적용된다면 그럼 이제 누구를 타격을 할 테니까 어디를 폭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누구를 나는 타격 하마스에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가 있어. 이 200명은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 범위를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한번 찾아봐. 그럼 50명을 찾았으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기 체계가 발사 승인만 해주면은 하나하나당이 아니라 100개가 발사하면 100개의 전체에 대한 발사 승인을 해주면 100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것들이 지금 군사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국방부의 훈령이 있어요. 3000.09라는 훈령이 있는데 훈령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네, 3000.09 훈령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인간 운영자, 휴먼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자율 무기 체계에서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써 있었었는데 여기 오퍼레이터 앞에 있는 휴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 운영자가 아니라 여하튼 운영자가 있으면 되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국방부도 훈령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사실 오퍼레이터니까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있다는 휴먼 거네요. 오퍼레이터라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의 논문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도 공부했습니다. 켄타우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고 미노타우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켄타우로스는 뭐냐면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입니다. 네네, 이걸 켄타우로스라고 얘기하고 미노타우로스는 뭐냐면 상반신은 황소고 하반신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국방부 잡지에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군사 운영 체계는 켄타우로스 프레임워크였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고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자동 무기들인 거죠. 자동 무기들이고 군사 무기들인 건데 그런 거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맡게 된다는 것은 하반신이 인간이고 상반신이 괴물인 즉 상반신이 인간이 아닌 즉 이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AI의 결정 권한에 결정권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전면전을 치룰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군에서도 이미 패러다임 전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전쟁이 지금 크게 볼 때는 2군데, 작게 보면 3군데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티 반군이 미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미군과 영국군이 여기에다가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홍해에서 싸우고 네, 있죠. 홍해에서 싸우고 있죠. 한국에서도 요즘 무기 수출이 방산 산업이 지금 되게 잘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 개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를 갖다가 서구 중심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기회가 우리나라 뭐 자주포 9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열리면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금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항상 방산 산업체들이 큰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무기를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뭐 여기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전략 자산들에 대한 실험들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전략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의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어요. 세일드론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드릴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처럼 세일 드론이니까 드론이 이제 공중만 나는 드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떠다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이건 미국은 전략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북극해라든지 러시아하고 갈등해서 북극해라든지 남중국해에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죠. 근데 이 세일 드론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처음에 뭐였냐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하기 위해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을 여러 군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배가 가서 할 수는 없으니 이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 드론들을 보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군이 그거 군사용으로 쓰자. 그래서 세일 드론은 거기다 납품을 냈고 이 세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과거에는 드론 한 대 한 대를 보통 미국의 너바다 사막에서 드론 조종사들이 1인당 서너 대의 드론을 조정을 했어요. 네네. 요즘 이 조정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날아가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AI에 의해서 조정되는 드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 세일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온드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업하는 게 뭐냐면 드론을 공격하는 AI 드론을 만들었어요. 저쪽에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드론이 날라오면 남한에서 알아서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네. 이 범위를 설정해주면 핵주기하고 또 온드릴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작전을 함에 있어서 AI를 집어넣은 운영체계를 만들었어요. 네. 작전 운영체계. 지금까지는 여기에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많은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데 인간은 2명밖에 필요 없대요. 이 시스템을 운영해주는 사람 1명하고 여기에서 최종 결정권자. 네. 공격에 대해서 허가 승인을 내놓는 이 결정권자 2명이면은 이 드론 편대를 가지고서 충분히 모든 작전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뭐 iOS처럼 만들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2월 달에 여러분 주가가 한 20%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디죠? 그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죠. 피터 틸이 만들었던 페이팔 창업자가 페이팔 창업자가 만들었던 팔란티어는 대표적으로 초기에 군사용 AI 데이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했었고 요번에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 올랐거든요. 근데 이 매출이 올랐던 부분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 군사용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 군사용 이 AI를 민간 영역에 적용했던 민간 영역도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양쪽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죠. 팔란티어가 왜 성장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국방부하고 팔란티어는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하고도 계약을 맺고 있지만 네네네. 이스라엘 국방부하고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에 팔란티어들이 이 수출이 된다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각국에서 프랑스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인도에서 계속 콜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전략 이 AI를 만들기 위한.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콜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뿐만 이 전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 군사 체계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마스 가자지구 폭격에도 AI가 사용된 정황이 지금 그건 이제 보도됐고, 가디언에서 폭로한 거. 가디언에서, 네, 더 가스펠이 사용되는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를 쓰고 네네. 있는 거고요. 네. 네네네. 상당히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는 좀 오늘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하나는 실리콘밸리하고 네. 미국 국방부하고 지금 협업하는 그 부분인데요. 네. 과거에 저는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예를 들면 애플에서 이 멀티터치 스마트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는 화면 늘리는 거, 요거 개발해서 아이폰에서 처음 내놨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사실은 군사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이니까 그때 이라크 가가지고 사막에서 지금 모래바람 불어오는 데서 미국 병사들이 가서 싸워야 되니까 헬멧을 쓰고 이렇게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화를 못 받잖아요. 워키토키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주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스크린에서 지도까지 보내면 이렇게 쫙 펴서 현재 위치도 탐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해서 그거를 예전부터 미국 국방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프전에서 드디어 써먹었다. 이런 얘기 들을 만큼 거꾸로 이제 사실 WTO하고 국제 무역 질서 때문에 돈을 정부가 기업한테 바로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국방 기술이라고 하면서 왕창 투자해 놓은 다음에 그 기술을 나중에 대학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가져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꾸로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는 오픈 AI나 뭐 팔란티어 같은 데를 통해서 다시 국방부로 와서 무기화돼요. 이렇게 지금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뭐 GPS 사실은 국방 기술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 초기 이런 경진대회도 국방부에서 개최를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개최를 해서 그때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갖다가 한 것들은 이제 전장에 있어서
이 국방 기술들을 갖다가 사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국방부에서 먼저 고안을 했던 거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구매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이잖아요. 이거 뭘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전쟁터에서 무기 들고 나르는 로봇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적군도 좀 탐험을 해주고, 네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일일이 이 무거운 무기를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걔한테 너가 좀 들고 가라. 그러면서 사실은 국방부의 계약서 속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과 기술의 발전들은 사실은 멀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전쟁 때도 그랬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국방 기술이 성장하게 되고, 이 국방 기술이 다시 스피드업 돼가지고 넘쳐나서 산업으로도 전가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계속 있어 왔던 일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이제 AI 국면으로 2023년, 2024년을 가면서 이 AI 기술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AI 기술이 다시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국방부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다시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문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유엔에서 작년 2023년 11월에 결의안을 하나 채택을 했어요. 이러한 자율 무기 체계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죠. 이게 여쭤보려고 하던 네. 두 번째 네, 거였어요. 네. 윤리 문제 지금 네네.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에 유엔에서 결정한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즉 AI죠. AI가 인간을 사망하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어떤 작전에 있어서의 최종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 AI가 최종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망과 다치게 하는 인간을, 그러니까 다치게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는 인간이 절대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자율무기 체계에 관련된 유엔의 2023년 11월에 결정한 결의안이에요. 근데 이 결의안을 근데 그럼 지키느냐? 사실은 지킬 수 있어요. 안드리얼이라든지 팔란티아에서 개발한 것은 뭐냐면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게 돼 있어요. 왜?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스펠도 인간이 하는데 과거에는 무기 하나 쏠 때마다 인간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무기가 오늘 지금 30분 내에 100개가 다 나가요. 그러면 이게 100개를 하나씩 보고서 이게 제대로 목표를 설정했느냐, 민간 피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고, 자, 100개에 대해서 동시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최종적인 인간 책임진 건 맞는데, 과연 인간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사망자를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하지만 부수 피해가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없겠구나를 다 봤을까, 과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100개에 대한 표적에 대한 타겟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들을 갖다가 인간이 윤리적으로 책임졌겠냐라는 거예요. 대단히 AI에게 많은 부분을 넘기고 인간이 그냥 버튼 하나에서 yes, ok만 하는데, 이 yes, ok가 무기 하나 발사라는 게 아니라 수천 개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yes냐 no냐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AI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영어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한번, 그래도 미국 국방부는 좀 개방이 돼 있어서 이 군인들을 이 AI 작전을 하는 군인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실험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 AI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에서 대단히 과신하고 있다라는. 아, 군인들이요? 네, 군인들이. 이 결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일반 생성 AI에도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들을 알고서 써야 되는 건데, 물론 이들도 그런 교육은 받았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건 받았겠지만, 효과적으로 전쟁을 AI로 치른다는 데 있어서 AI를 대단히 믿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러네. 자동차 운전을 내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근데 그렇죠. 얘가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멍하니 네. 따라가 버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네. 네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우리가 총을 쏘면서, 인간이 총을 쏘면서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1000발을 갖다가 1000개의 총에서 네. 그리고 이 1000개의 총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쏴! 라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AI로 관련된 군사 체계를 갖춰요. 그러면 정말 이 게임하듯이 전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발생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인명 피해라는 부분도 하지만
여러분 크루즈 이 순항 미사일 하나가 우리 1,000만 달러가 넘어요 한 대가. 네네네. 돈이죠. 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하나 쏘면은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그냥 1,000억씩, 10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던 것처럼 드론을 갖다가 수백 대를 띄워요. 수백 대를 띄우는데 스페이스X에서 러시아 군들의 좌표를 찍어서 알려줘요. 그럼 가면 얘네들이 자살 특공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드론이 일종의 폭탄을 안고서 가미가제처럼 가서 부닥칩니다. 근데 이게 $10,000가 안 돼요. $10,000가 안 되는 게 한 서너 개가 날아가가지고 탱크 하나를 폭파시키는 건데, 탱크도 여러분 수백억입니다. 그렇죠. 한 대 수백억씩 하죠. 수백억씩 하는 탱크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하면서 정리하니까 이게 너무 저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론 생각하면 대단히 비싼 큰 드론을 생각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번 이 우크라이나를 가서 취재를 했는데, 드론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자원이 없으니까 마분지로도 만들어요, 날개를.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AI만 탑재하면, 조종 기능만 탑재를 하면은 요거 자체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달아주고 통신을 달아주고 정말 날개는 마분지로 날아가가지고 폭탄 하나 들고 가서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드론 만드는 것도 워낙 저가 비용이 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비용의 드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레플리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윙맨이라고 해서 이 드론 윙맨이라고 해서 드론 수천 대가 유인 비행기 주변에서 보호해주면서 같이 날아가다가, 이거 여러분 먹으세요. 게임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먹으면은 제가 5명이 되잖아요. 전투할 때. 그래가지고 적이 공격을 하면은 2-3개가 날아가도 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죠. 즉, 유인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전투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드론 수천 대하고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하면은, 과거에 영화 보셨지만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뭘 쏘잖아요. 이게 유도탄 같은 걸 쏴가지고 그쪽에서 미사일 쏴도 이 유도탄을 맞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드론 몇 대가 너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거는 드론 몇 대가 10대가 날아가가지고 막아주고, 저쪽에 오면 드론 5대가 날아가서 막아주고, 뭐 이런 식 작전 개념을 지금 미군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게임에서 상상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인간도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던 걸 보면은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았잖아요. 막 민간인 다 학살하고 뭐 그러던 거를 이제 간신히 이런 비극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제네바 협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 군인끼리 하고 민간인 죽이면 안 되고 전쟁 포로도 네. 어떻게 인권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다 정했는데, 네. 그 윤리를 인공지능은 지켜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문제인 건가요? 네, 그럼 그렇죠. 그 윤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그래도 잘 지켜오자고 합의를 간신히 해놨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네바 협정에 있는 거고, 유엔을 만든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한 2차 대전 같은 비극을 만들지 말자라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치에서, 인간의 능력은 결코 동시다발로 수천 대의 무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수천 대의 무기는 수천 명의 인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챌린지를 해보자면, 네. 그럼 그 수천 대의 결정을 아주 윤리적인 AI가 결정을 해주는 게 더 윤리적인 건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수천 개의 결정을 해야 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투명성이 이제 제고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AI가 판단하는 기준치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유엔에서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치를 전 공개해서 정말로 그들이 민간인의 확률을 10% 미만일 때만 공격을 하더라. 이러면 저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 검증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AI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면 AI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인간이 수정치를, 우리가 뭐 딥페이크 논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을 갖다가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적군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기준치를 갖다가 민간인 확률 뭐 60% 미만이면 무조건 공격해라고 했으면 우리도 10%에서 60%를 땡겨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달리는 마차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되게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은 대단해, 군사전쟁 대단해, 멋있어가 아니라 당장 우리 한국 현실에도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북한과 한국의 어떤 갈등들이 전쟁 비용이 낮아질수록, 제가 한번 딥페이크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해지니까 쓰나미처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 비용이 너무 낮아지면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쟁 비용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들이 경제적인 손실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쪽에서 입을 어떠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피해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사상자라든지 우리 군인들이 가서 다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 무인 공격 체계로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한 대도 아니라 수천 대가 날아가고 그러면은 인간 사상자는 되게 줄어들 수 있고 근데 이 비용이 사실은 실제 비행기 한 대 띄우는 것만큼도 안 든다. 그러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국지전적인 전쟁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 허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장벽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근데 문제라고 유엔 보시죠. 결의안도 그렇게 한계가 있으면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도 사실은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그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지금 한국도 사실은 이 휴전선에 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동으로 예를 들면 노루가 지나간다 해도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쏘게 되는 이 무인 시스템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 과거로 하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수준의 초보적인 인공지능인 거죠. 내 레이더 안에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오면 쏜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엔이 제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구 쏘면 안 된다. 거기에 민간인이 잘못 들어갔다가 그 총을 맞으면 어떡하냐. 근데 군인이라면 저 사람이 민간인인지 적인지를 구별하고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이더망에서 물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쏴버리면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대한 규제 논의부터 사실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의 머리를 서로 연결해서 운영체계로 인공지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 민간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건 적군이다. 쏴라. 이렇게 돼서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화가 유엔에서의 논의 속도를 더 빠른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기술이 이렇게 진화가 빠를지 몰랐던 거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자율 무기 체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기술에 의해서 물체가 발견되면 총을 쏘는 이 정도에서의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종까지도 다. 그래서 동적으로 멈춰져 있는 어떠한 기계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날아가면서 무인 배가 지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게임과 같은 시나리오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다발로 하마스를 공격할 때 100대의 미사일을 하루 만에 쏜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아마 새롭게 논의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들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 결의안이 근데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지 모든 국가가 그걸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엔을 만들고 제네바 협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새로운 논의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데요. 큰 사건이 한번 나고 나서야 네. 정신 차리고 좀 논의를 빨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무기의 발전 속도하고 그리고 그 위험성, 윤리 문제 짚어봤는데 나중에 더 깊이 하나씩 좀 더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연휴 동안은 쉽니다. 네. 그래서 2월 13일 화요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하지만 연휴 중에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몰아보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2월 13일 화요일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